반갑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수업, 오늘은 소설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소설은 시와는 다르게 문제풀이보다는 지문 독해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소설에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인지 지문을 최대한 빨리 읽고 최대한 빠르게 문제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수능 모든 지문 중에서 소설의 지문 길이가 가장 깁니다. 소설의 지문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되돌아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되돌아와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 공부의 핵심은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지문을 읽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지난번 영상처럼 독해라는 측면, 문제풀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 독해의 핵심인데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순서를 맞추는 것. 두 번째,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사건이라는 것은 배경, 상황, 인물의 대응, 심리, 얘네들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인물 간 관계라는 것은 인물이 인물을 대하는 태도를, 서술자의 태도라는 것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얘네들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요. 역시 시와 동일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열심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시적인 정보를 우선으로 파악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는 선택지 가서 확인한다 라는 느낌으로 독해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푸는 순서인데, 문제 푸는 순서는 문학은 다 동일합니다. 작가와 제목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끼는 게 있다면 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의 유무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은 줄거리를 주지 않더라도 내용 파악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줄거리를 안 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혹시 모를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줄거리를 줍니다만 수능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안 줄 수 있다면 안 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를 준다라는 것은 줄거리에서밖에는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거리의 유무를 반드시 파악해 준 후에 줄거리를 좀 먼저 읽어주시면 소설을 독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독해에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동일하게 문제를 훑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풀 문제를 결정하고요. 보기를 먼저 분석한 후 이 보기가 힌트인지 해석의 준거인지를 파악한 후에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바로바로 풀어주시고요. 지문을 다 읽고 나면 보기 문제 푸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독해와 문제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4년 9월 모의평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양기자 씨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미동, 동네 이름이고요. 시인이라고 했으니까 등장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문제를 빠르게 훑어보는 겁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 몽달씨, 김반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인물에 대해서 혹은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구나. 다음 거 A부터 G라고 되어 있으니 지문 읽으면서 풀어야 되겠다. 다음 거 형제수표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는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기 문제인데요. 일단 보기에 대한 분석해줘야 될 것이고요. 기억부터 미음을 묻고 있으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러면 보기 분석 한번 해볼까요? 정말
소설에서는 이 보기 분석 정말 잘해주시고 이 보기 분석과 관련한 문제 푸는 연습 반드시 진행해주세요. 킬러 문항에서 시는 보기 문제가 한 번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 보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기보다는 소설적 보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보기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가능성을 따지자면 소설적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연습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개념 공부가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서술자 쪽이려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측면이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죠.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기도 하지요. 결국은 어린아이 서술자를 내세움으로써 합리적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기의 핵심은 서술자의 말을 다 믿지는 말아라. 서술자의 말을 너희들이 직접 평가해 보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뒷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합리적이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토대로 이제 지문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독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문 독해하면서 찾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사건의 순서를 파악해야 된다, 인물 간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몽달씨. 몽달씨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27. 나라는 존재 나오니까 시점, 1인칭 시점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20살이나 많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나와 몽달씨의 관계, 그 다음에 나가 몽달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또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하나 더 있대요. 상당히 특이하죠. 나는 7살, 근데 27살짜리 친구가 둘이나 있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누군지 볼까요? 바로 형제 슈퍼의 김반장이랍니다. 오케이, 형제 슈퍼 익숙하죠?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이번에는 김반장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는 소개라기보다는 인물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을 하고요. 나에게는 20살 차이 나는 친구가 둘 있는데요. 일단 둘 다 친구라고 표현을 했으니 서로 간의 관계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이 김반장을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호적이죠. 나는요, 매일같이 슈퍼 앞에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냈대요.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겠네요. 요즘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이 없이 다소 퉁명스러워졌다. 오케이.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인물 간의 관계가 바뀌고 있죠. 과거에는 낄낄거리는 재미로 매일같이 보냈는데 요즘에는 다소 퉁명스러워졌답니다. 인물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중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인물의 태도를 바꾼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으려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소개가 돼요.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 서울 이모집으로 훌쩍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김반장이 나의 언니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동생이 나한테 잘해준 거구나. 그러니까 슈퍼하는 사람이 쭈쭈바도 공짜로 주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소설은요 생각보다 되게 친절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뒷부분에 바로 나오죠. 김반장이 선욱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떠난 후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이요. 잘 헤어졌네요. 어쨌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선욱이 언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 앞에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소설에서요, 이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기억을 잊자마자 바로 선택지를 해결하려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구절의 의미는 이 구절이 단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읽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러가면 오답에 낚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내용이 일단락 지어지는 부분까지는 읽고 나서 문제를 풀러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중략 앞부분까지를 다 읽고 나서 기억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서술자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서술자가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지 잘못된 정보를 주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원인을 파악하여 대응한다.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보기에 의해서 뒷내용은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때요? 앞에 보면 올바른 정보라고 판단이 들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중략 다음 부분이니까 새로운 사건일 수 있다는 생각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 소개됐던 내용과 이 내용의 연관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 볼게요. 형제 슈퍼 쪽을 봤습니다. 몽달씨가 보였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또 몽달씨가 나오네요. 근데 몽달씨에 대한 설명을 봤더니 좀 독특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컷 두들겨 맞았다라는 사건이 지금 오늘 이전에 있었다라는 것, 이 사건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몽달씨에 대해서 내가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나의 감정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몽달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몽달씨, 착한 사람이죠. 순한 사람이고, 사실 여기까지 보면 조금 바본가 싶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이러한 진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독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것도 김반장네 가게에서 라고 했으니 이 실컷 두들겨 맞았었던 앞의 사건이 김반장네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또 다음 거를 보면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비속한 표현들도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니까 꼭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안쓰러웠죠?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헬쑥했습니다. 근데 지금 평가는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몽달씨를 안쓰러워하긴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정신이 좀 헷갈린 사람, 이게 몽달씨에 대한 나의 평상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게, 뭐야, 정상이 아니라며, 근데 얘를 좋아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너무 연관성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몽달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글을 읽다 보면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문 독해를 많이 해봤던 친구, 소설을 많이 읽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퍼즐이 맞춰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연습이 좀 덜 됐다라고 한다면 뒷부분에서라도 퍼즐이 맞춰질 테니 퍼즐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끄집어내시는 게 더 좋아요. 내용이 또 나오죠. 그날 밤에 김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날 밤에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몽달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날의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니은, 디귿의 내용 확인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사실 이렇게 희죽희죽처럼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문제를 풀러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너무 많이 문제를 풀러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얘 하나로 선택지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용 파악을 하고 마지막에 푸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니은, 디귿처럼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주시는 게 좋죠. 우리 기역부터 미음을 묻는 문제는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인물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디귿이요.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한다. 맞죠? 여기까지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기억 안 나시면 디귿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 나간 작자다. 아무리 헷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 다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죠. 판단의 근거를 딱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 선택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겁니다. 잊었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머리에 어딘가를 세게 다쳐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 몽달씨가 다쳤어. 아까 열흘 넘게 누워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었지요. 계속해서 깜짝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그래, 엉뚱한 이야기도 아니지. 온갖 기괴한 상상들을 막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 마무리 지어지는 부분이요.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사실 누가 봐도 어린애다운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일단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달씨한테 확인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역시 4번 선택지 해결해버리죠.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한대요.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한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그러한 느낌 아니죠.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뒷부분입니다.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진술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이 내용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재밌는 상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한 문제 풀었죠. 추진력이 대단한 아이예요. 바로 가서 물어봅니다. 의자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는 몽달씨라고 했지요. 몽달씨가 뭐를 읽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종이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따위나 읽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지요. 오케이. 제목에서 말했던 원미동 시인, 그 시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도 몽달씨일 가능성이 커진 것 같고요. 다시 몽달씨가 시를 읽는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평가가 나왔죠. 시 따위나 읽고 있다, 한심했다. 게다가 기억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놓고도 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으니 어쨌든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한심해하고 있고 원래도 몽달씨가 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했다라는 느낌도 들게 돼요. 5번 선택지 확인해 버리겠습니다. 시에 대한 이해 부족한 거 맞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거 맞죠? 시 따위나 읽고 있다, 한심했다. 문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거 또 시예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요. 또 시예요? 자주 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슬픈 시야. 헬스한 얼굴 행복하게 웃습니다. 오케이. 몽달씨는 시를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시를 읽었더니 나았대. 그러니까 몽달씨에게 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몽달씨에게 시라는 것은 되게 커다란 의미를 가진 것,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 여기까지만 독해는 진행이 되시면 될 거고요.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이 진술에서도 역시 이 대답을 못마땅해 한다는 거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실망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A, B, C, D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 얘와 관련된 선택지들도 해결을 해가면서 지문을 읽어주는 게 좋겠지요. A는 상대를 못마땅해 하는 발언이다. 어때요? 이거 또 C예요?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죠? C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볼까요? 이제 다 나왔어요? 예, 상대를 걱정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은 이 몽달 씨를 상당히 양면적인 모습으로 좀 대하고 있네요. 어쨌든 거기까지 안 간다라고 쳐도 못마땅해 하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 나왔어요 라는 말은 어쨌든 상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관심이라고 볼 수 있죠. B와 D 한번 볼게요. C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라고 했어요. B, D. 그러면 몽달 씨가 C를 대하는 태도를 묻고 있는 것이죠. 위안을 얻었다. 예,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그럼 이 정도면 되는 거라고요. 다음 거. 그날 밤에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날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략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략 이후 부분만 볼게요. 그날 밤에 형제 슈퍼에서 분명히 김반장과 관련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달 씨가 알아누웠죠.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는 근데 다시 김반장네 슈퍼에 와서 일을 돕고 있고요. 그것을 발견한 나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건의 흐름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김반장의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날 있었던 사건이네요. 김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냈던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몽달 씨가 정색을 하죠. 그러나 잠깐이었고요. 이제 내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처 딱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하죠. 야, 이렇게 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외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외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대화를 진행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부의 의사표시 같은 거죠. 선택지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E는 D를 읽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다. C를 읽으면서 누워있었더니 금방 나았지. 실망했었죠. 그럼 일단 이 내용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라고 해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한다. 새로운 화제를 언급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반응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뒷부분까지 읽어야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합니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예,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몽달 씨가 동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새로운 반응을 기대했다. 충분히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이겁니다. 나라는 인물이요. 앞에서 분명히 김반장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몽달 씨와의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김반장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죠. 근데 몽달 씨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는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몽달 씨는 계속 못 들은 척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이 오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몽달 씨는 딴점만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물들의 행동, 인물들의 심리 위주로 사건을 구성해주고 인물 간의 관계와 태도를 파악해주면 소설 한 편이 생각보다는 쉽게 읽히고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 계속해서 풀게요. F는 E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예상을 벗어났지만 F,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E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김반장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죠. 상대가 보여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용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이 문제를 푼 것 자체가 되게 허망할 정도로 수용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다그치고 있죠. 계속 묻고 있죠. 계속 못 들은 척하지만 나는 계속 묻고 있어요.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어 하고 있고요. 절대 상대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G는 F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이랍니다. 맞죠?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라고 하고 있어요.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 예,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고 약이 올라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으니까 뒷부분의 내용도 맞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2개 같이 해결했고요. 이제 문제 풀러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기 문제를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풀도록 할게요. 보통은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면 저는 서술상 특징 문제를 좀 뒤로 돌리고 내용 문제를 먼저 푸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서술상 특징 문제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요. 몽달씨는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 김반장이 몽달씨를 내쫓았다 그랬죠. 충분히 매정하게 대했죠. 김반장 내 가게 일을 해주고 있다. 근데 열흘 후에 김반장 내 가게 일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요. 29번. 우리 아까 풀었었죠? 넘어갈게요. 그럼 30번은 다시 풀어봐야 되겠네요. 나가 매일같이 김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이거 사실 지문 되돌아가야 하나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으니 돌아가서 본다 이겠지만, 사실 우리 어느 정도의 사건은 기억하기 때문에 나가 매일같이 김반장과 재미있게 낄낄거렸던 행위는 중략 앞부분이었고,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김반장이 몽달씨를 내쫓으려던 사건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앞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그것이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내용이 틀리죠. 2번 선택지. 김반장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행위가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나를 퉁명스럽게 대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사이의 사건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버린 거였죠. 3번 선택지요. 몽달씨가 희죽희죽 웃는 행위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몽달씨는 나에게 절대 진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4번 선택지입니다.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씨의 행위,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 아니죠. 뭔가를 읽는 몽달씨의 행위는 지금이었고요. 그날은 열흘 전이었습니다. 뒷부분도 좀 웃겨요. 그날 느꼈을 긴박감. 그래, 긴박감 정도는 느꼈겠지요? 근데 여기가 이완된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열받아 있죠? 마지막 5번 선택지요.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나가 김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어때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선택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지, 이러한 문제의 비중이 확 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설 독해를 진짜 꼼꼼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제풀이에 집착이 아니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지는 이렇게 끊어가서 확인하면 되게 금방 쉽게 정답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 5번이겠죠. 31번은 아까 풀었죠? 이러면 소설 한 편 끝난 겁니다. 어때요? 제가 지금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지문을 최대한 돌아가지 않고 풀었죠. 사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그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거는 어디 부분에 있었던 건지만 확인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가 떠오를 때까지는 독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읽어주시는 연습, 지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소설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고전소설은 짧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기는 내용 독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지문을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의 정답입니다. 3번 선택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요,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 어울린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가 전혀 안 맞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문도 지문이지만 보기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았다면 3번 선택지를 보는 순간 바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하다면 보기. 아까 분석해놓고 다시 한 번만 빠르게 훑으면 한 3초에서 5초면 되죠? 역시 맞아. 틀렸어. 예,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문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인물 간의 관계가 이 글은 초반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꽤 오래 읽어봐야지만 나오거든요. 그럴 때 빨리 읽지 마시고 어떻게든 인물 간의 관계를 찾고 인물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보면 뭔가 등장인물도 많고요.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아서 조금 헷갈려 할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물을 열심히 체크해 보세요. 낭자에게 오는 편지를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건네주고 있죠.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라고 했으니까 이 낭자가 춘향이의 어미가 될 것이고요. 부인은 통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부인은 부인 정씨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뭔가 슬퍼하고 있어요. 춘향이도 울죠. 동춘이라는 인물 또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미 시신. 이 어미가 누구라고요? 예, 낭자요. 예, 어미요. 어미 시신. 그러니까 어미, 낭자가 죽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금 남편은 편지를 보냈고요. 그것을 부인 정씨, 춘향에게 건네죠. 춘향이는 낭자의 자녀. 그러면서 통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얘도 슬퍼하고 있고 얘도 슬퍼하고 있네요. 편지를 열어서 계속해서 통곡합니다. 아버님 편지가 왔다고. 이 아버님.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 선군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그려지지요. 아버님이 장원급제하여 내려오신답니다. 와, 참 슬프다. 아버지가 장원급제해서 이제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시는데 어머니는 죽은 상황이야. 동춘이는 연일 젖 먹자고 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동춘이는요, 춘향의 동생인 것 같고요. 아직은 되게 어린 나이네요. 근데 보세요. 춘향은 글을 몰라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아버지가 장원급제를 했는데 얘는 왜 글을 모르지? 근데 안 나와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쿨하게 넘겨주시고요. 할머니께 빌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 영전애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다고. 그러니까 편지를 내가 읽을 수는 없으니 어머니한테 할머니가 편지 대신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어요. 이런 것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들어가서 편지를 읽지요. 그러니까 뭔가 정씨는 지금 이 상황을 마뜩찮아하나? 싫어하고 있나? 뭔가 이 어머니를 싫어했나?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 함부로 내리시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씨가 보여주는 일관된 정서는 울면서거든요. 통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천천히 나와 있는 그대로 파악해 주세요. 제가 이 수경낭자전을 보면서 아이들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이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잘 잡아가면서 읽었을까? 사실 뒷부분은 되게 쉬워서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게다가 보기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어서. 근데 앞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힌트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던져주지도 않고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을 얼마나 아이들이 잘 읽었을까 되게 걱정 많았었거든요. 절대 특히 고전소설에서 이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의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천천히 읽더라도 꼭 읽어가면서 파악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설은 문제풀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문 독해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문제풀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시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소설은 읽을만 하기 때문에 소설을 조금만 꼼꼼하게 읽고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한 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었고요. 남은 기간 꼭 이렇게 연습해서 소설 생각보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저 소설 되게 많이 시간이 줄었어요 라는 느낌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